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옥무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롯데그룹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형지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한상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른바 형제 난으로 시작된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우리 사회 재벌그룹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총수 가족들의 공방으로 자산순위 5위 그룹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가 드러났는데요. 이로 인해서 롯데그룹뿐만 아니라 재계 전반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악화되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재벌개혁에 대한 문제점을 주요 의제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와 자금 흐름을 엄밀히 살피겠다고 밝히면서 롯데가의 분쟁을 정부가 직접 조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반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노동개혁인 만큼 이번 롯데그룹의 분쟁을 조기 종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벌구조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개혁과 조정에 나서면서 이번 롯데그룹의 사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롯데그룹이 한일 양국에서 맺은 인맥이 정재계뿐 아니라 사법계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태에서 과연 정부가 롯데그룹을 압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울 것인가 하는 의문도 많습니다. 롯데그룹에 대한 정부의 사정이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우리 사회 그리고 정부, 재계에 미친 파장은 무엇인지 언론의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롯데 사태가 시작은 좀 드라마처럼 시작을 했는데 과정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번에 벌어진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놓고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다, 막장 드라마의 끝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또 조선시대 태조 때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벌어진 왕자의 난이 이번 사태와 오버랩되면서 일반에 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의 전개 과정이 충격적이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번 사태가 알려졌을 때는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쿠데타에 실패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형의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한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에 입국한 신동주 전 회장이 언론을 통해서 폭로전을 펼치면서 진흙탕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까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파하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전쟁을 벌이는 형제의 모습은 국민의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메르스로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고 노동개혁의 하반기 국정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던 정부 입장에서도 국내 5위 대기업인 롯데그룹의 분란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소유주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소유 구조와 함께 일본 롯데가 한국 롯데를 소유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면서 정부도 롯데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호텔 롯데와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로지스틱스 등 4곳의 사업보고서에 누락된 대주주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그룹의 해외 계열사 소유 실태를 공개하라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최대 주주는 누구인지 또 실타래처럼 얽힌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주식 보유 현황과 주주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허위로 보고하면 신격호 총괄회장을 형사처벌할 수도 있다면서 엄포까지 놨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롯데그룹의 광고 관련 계열사인 대홍기획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는데 언제든 다른 계열사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세청도 오는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면세점 재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흘리면서 롯데를 압박했습니다. 주식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사상 처음 주주권을 행사해서 롯데 계열사 경영에 개입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순환출자를 포함한 대기업 체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담을 느낀 롯데그룹은 지난 11일 신동빈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다시 한번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롯데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호텔 롯데의 상장을 추진하고 호텔 롯데에 대한 일본 계열 회사 지분의 구성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또 현재 남아있는 그룹 순환 출자의 80% 이상을 올해 말까지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그룹을 지주회사로 전환해 순환 출자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실천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 소비자 단체가 불매 운동을 계속 펴는 등 한 번 돌아선 여론은 쉽사리 호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여론도 롯데에겐 좋은 상황은 아닌 그런 지금 형국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신 것처럼 지난 11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미 지난달 29일과 이번 달 3일에 신동빈 회장이 이번 분쟁과 관련해서 사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 회장은 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여론 악화로 이어지고 롯데그룹의 이미지 추락 그리고 재계 전반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유발한 것에 대해서 큰 책임을 느끼고 이번에 또다시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되었는데요. YTN 보도에서도 지적되었던 것처럼 이번 롯데그룹의 논란은 그룹 내부 차원의 경영권 분쟁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반 롯데 정서로 인해서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고요. 재계의 지배 구조에 대한 문제나 신 일가의 국적 논란이 사회적 여론을 자극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신동빈 회장의 대국민 사과로 롯데그룹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또한 이번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이 초반에 비해서 현재에는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향후 롯데그룹의 분쟁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 언론의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롯데도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기는 했죠. 네, 그렇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1일 그룹 지배 구조 개선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반 롯데 정서를 누그러뜨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발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한 게 아니고 비난 여론에 등 떠밀려서 마지못해 했다는 인상이 강했고 네. 지배 구조 개선안 역시 일본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싣기에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동빈 회장은 한국 롯데의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호텔 롯데의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호텔 롯데의 최대 주주는 일본 L투자 회사들로 지분율이 73%에 달합니다. 여기에 일본 롯데홀딩스가 갖고 있는 19%에 광윤사의 5.5% 등을 합치면 일본 자본이 99%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일본계 지분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호텔 롯데를 상장해서 공모를 한다고 해도 일본 지분이 70% 이상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기업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기에는 한마디로 역부족인 셈입니다. 앞으로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의 사태 전개를 살펴보면 신동빈 회장이 유리한 국면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특히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일본 L투자회사의 대표로 취임한 사실까지 뒤늦게 확인되면서 이런 관측은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동빈 회장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아버지, 형과 타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시 신 회장은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협 대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롯데그룹은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오는 17일 롯데홀딩스가 주주총회를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안건은 조직 개편과 사회이사 선임 등입니다.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신격호 총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건은 정관 변경이 필요 없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주총 안건에서 빠졌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언급한 이사 교체 안건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안건만 놓고 보면 별것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이지만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후 신동빈 회장 측과 신동주 부회장 측이 첫 표대결을 벌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양측은 서로가 우호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주총 결과가 나오면 누가 더 많은 우호 지분을 확보했는지 가늠해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만약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이 자신이 제안한 안건을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받으면 자신의 체제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표의 차이가 적게 나거나 만에 하나 반대표가 많이 나와서 부결되게 되면 신동주 부회장 측에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는 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결과가 경영권 다툼의 향배를 엿볼 수 있는 1차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당정도 재벌기업 순환 출자를 제한하는 등 칼을 빼들긴 했는데 어쨌든 롯데 사태는 해결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들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119 안전재단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우수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스밸브 안 잠그면 불 날 수 있어요. 밸브를 잠궈줘. 안전핀을 뽑아요.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해요. 손잡이를 움켜줘요. 자대를 잡고 분말을 쏴요. 안 돼요, 싫어요 라고 큰 소리로 외쳐요. 주변에 도움을 청해요. 의식 및 호흡 확인해요. 119 신고해요. 가슴 아파 30회 인공호흡 2회 우리 모두 함께 심폐소생술. 랄라랄라 랄라랄라. 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ICT 매거진과 뉴스큐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평가원 김정수입니다. 개는 인류가 최초로 가축으로 삼을 정도로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한 친근한 동물입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동물과 다르게 개와 사람만이 가지는 특별한 교감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런 애틋함 때문에 우리는 집을 찾아 수백 리 길을 걸어온 백구 이야기나 세상을 떠난 주인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하치 이야기에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시대에 발맞춘 애완동물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이 새롭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ICT 매거진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프로그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CT 매거진은 최신 IT 뉴스를 전해주는 첫 번째 코너인 ICT 이슈와 두 번째 코너인 생활 속 과학을 알려주는 사이언스통,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코너 ICT 이슈는 스마트한 시대 애완동물 IT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습니다. 오프닝 멘트를 하는 진행자의 목소리와 배경음악이 힘차고 경쾌해 눈길이 가는 방송이었는데요. 뒤이어 오늘의 주제를 알려주는 간단한 영상을 시작으로 진행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진행자는 화면을 통해 애견 자동 배변 처리기나 강아지 LED 의상, 강아지 전용 카메라 등 다양하고 새로운 애완동물 기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뒤이어 스튜디오에 애견훈련학교 전문가와 강아지 두 마리가 함께 출연하여 본격적으로 애완용 IT 기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진행자와 전문가는 애완용 위치 확인기, 건강관리기, 그리고 스마트폰과 연동시킨 자동으로 밥 주는 기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출연한 강아지에게 직접 사용해 보면서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건강관리 기기 설명 중에 실제 운동을 시켜보고 운동량을 확인해 보는 시연에서 진행자와 강아지가 한 운동에서는 운동량이나 칼로리 소모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기기에 정의되어 있는 운동이라는 범주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인지, 아니면 정해진 운동 방법만 측정이 되는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정확한 설명이 이어지지 않았던 점은 아쉬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코너 사이언스통은 양날의 검, 자외선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습니다. 이때까지의 방송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자외선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바르게 선크림 바르는 방법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이언스통이 자외선에 대해 접근한 방법은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서울기상 관측소를 찾아가 자외선을 측정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외선 지수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정밀검사 장비 업체에 방문해서 휴대용 자외선을 측정하는 방법과 원리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일기예보에서 보기만 한 자외선 지수를
어떻게 측정하는 것인지 알게 되어 재미있었고 조금은 식상할 수 있는 주제를 이전과는 다른 접근으로 다루어 익숙한 주제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과학을 쉽고 즐겁게 전해주는 ICT 매거진. 다음에 이어질 새로운 소식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뉴스큐에 대한 내용입니다. 뉴스큐는 오후 4시에 시작하는 종합 뉴스입니다. 1, 2부로 이어지는 뉴스 시간 동안 앵커가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기도 하고 그래픽 화면을 배경으로 서서 진행하기도 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다양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또한 2부 일반 뉴스 후에 조금은 편안하고 유용하기도 한 과학 뉴스, YTN 사이언스를 뉴스큐를 통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지난 8월 6일에는 연일 무더운 날씨로 전국에 내려진 폭염에 대한 뉴스와 롯데 관련 뉴스 등이 이어졌습니다. 롯데의 지배구조에 대한 뉴스 중에 나온 순환 출자를 앵커가 그래픽과 함께 설명해주는 순서가 있어 막연했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미군의 탄저균 배달 사고에 대한 한미합동 실무단이 오산 미군 기지를 현장 조사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해당 뉴스는 일부 28가지 뉴스 중 18번째 순서로 비교적 뒤쪽에 배치되어 있었고 그나마 2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내용도 짧아 아쉬웠습니다. 생물학적 무기로 쓰일 만큼 높은 치사율을 가진 치명적인 탄저균 배달 사고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인 만큼 좀 더 높은 비중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오후 4시에 만나는 뉴스큐. 앞으로도 정확하고 다양한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자세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자막이나 화면에 대한 오류가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네, 지난 11일 우주에서 재배한 상추 첫 시식 맛은이라는 관련 기사를 전하면서 상추를 맛본 우주인이 루꼴라 맛 같다고 언급하는 해당 자막이 나갔습니다. 루꼴라의 경우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음식이고 낯선 단어이므로 괄호를 통해 약간의 설명을 전달하는 게 친절한 방송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일센다이 원전 재가동, 원전 제로 종료 관련 외신 기사에서 일본 시위 장면의 해당 멘트에 대한 내용 자막이 누락돼 시청에 불편을 겪었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10일에 있었던 저축은행 직원 사칭 고수익 보장 사기 관련 기사 중 경찰의 단속 장면에서 일부 대화 내용이 있었지만 자막 표시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발언 내용에 대한 자막 고지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먼저 경찰보다 도착 관련 기사 중 마티즈 차량을 찍은 영상인 듯한데 자살자가 안에 있는지 마티즈 안의 모습을 찍은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뿌연 영상으로 보여줬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부분 모자이크도 아니고 뿌연 영상으로 과도하게 처리해서 오히려 궁금증만 더 생긴 불친절한 정보 제공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목함줄의 폭발 관련 기사에서는 앵커가 태블릿 PC를 들고 직접 필요한 부분에 표시를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화면이 앵커의 멘트에 의해 표시되는 부분이 있었고 앵커와 시청자가 소통하며 듣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프리젠테이션을 보는 것 같아 액티브했고 시청자와 교감하며 전달하는 게 좋았다는 시청자의 격려도 있었습니다. 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훈 경남대학교 교수로부터 언론 보도 피해의 구제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들어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언론 보도 피해로 인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청구된 건수가 19,000건이 넘었습니다. 2013년도 신청 건수가 2,400건에 비하면 무려 8배나 증가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방송, 신문, 잡지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과 각종 매체가 대폭 늘어난 점도 있지만 취재 보도 과정에서 사실과 확인 안 된 과장된 오보와 한쪽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 보도를 비롯해서 왜곡된 언론 보도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언론 매체의 막강한 영향력과 급속한 전파력으로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며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급증되고 있는 인터넷 보도가 빛의 속도로 퍼져가는 전파력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평소 빈번한 언론 보도 피해 사례는 개인의 명예훼손을 비롯해서 본인의 동의 없이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촬영 보도한 초상권 침해와 음성을 몰래 녹음해 보도한 음성권 침해, 그리고 사생활 침해와 개인의 이름을 동의 없이 실명으로 보도하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재산권 침해 등 잘못된 보도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방송법에는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방송의 공적 책임으로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는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 신문 등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반론보도, 정정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언론보도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시간과 소송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언론중재 절차를 이용하면 비용이 들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된 것처럼 언론의 책임 없이 의식 또한 높아져야 합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개인의 명예나 권익이 짓밟히고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돼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 또한 보장되고 신장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론 보도는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이 명확하게 보장돼야 합니다. 언론은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공복지 정진과 언론 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언론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한 법적인 타율 규제보다는 언론 스스로의 자율성과 사명감을 다해 우리 언론 문화가 더욱 성숙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